5부 두 번째 글입니다. 거대한 해수의 내장. 이 해수는 바다 해자의 짐승 숫자입니다. 거대한 바다 짐승의 내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1. 바다 때문에 메마른 땅. 파리는 매년 2,500만 프랑을 물에 던진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밤낮으로 무슨 목적으로 아무 목적도 없다. 무슨 생각으로 그걸 생각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하는가? 아무 이유도 없다. 무슨 기관으로? 그의 내장으로. 그의 내장이란 무엇인가? 그의 하수도다. 2,500만이라는 액수, 그것은 그 방면의 전문 과학에 의해 견적된 계산의 최저액이다. 오늘날 과학은 오랫동안 모색한 후에 비료 중에서 가장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가장 효과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비료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로서는 수치스럽지만 말하거니와 중국인들은 우리보다도 먼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에케르베르이가 한 말인데 중국 농부는 도시에 가서 우리가 오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 통에 가득 담아 그것을 대나무 양쪽 끝에 매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인분 덕분에 중국의 땅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시대만큼 젊다. 중국의 밀은 뿌린 씨를 120배까지 돌려준다. 어떠한 구아노도 이 구아노는 동물에서 나오는 부스러기와 찌꺼기로 만든 비료, 거름을 말합니다. 어떠한 구아노도 비옥함에 있어 수도의 쓰레기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 대도시는 배설물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강력하다. 벌판에 거름을 주는데 도시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 확실한 성공이 될 것이다. 우리의 황금이 거름이라면 반대로 우리의 거름은 황금이다. 사람들은 그 거름의 황금으로 무엇을 만드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에 썰어 넣어버린다. 사람들은 큰 비용을 들여 선단을 남극에 파견하고 바다 제비와 펭귄들의 똥을 거두오고 손 아래에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부유의 재료를 바다에 보낸다. 세계가 잃고 있는 사람과 동물의 모든 거름을 바다에 던지지 않고 땅에 돌려준다면 그것은 세계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리라. 푯돌들 구석의 그 산더미 같은 쓰레기들, 밤거리를 흔들거리며 지나가는 그 진창의 덤프차들, 그 끔찍스러운 쓰레기통들, 포장도로가 그들에게 감추고 있는 그 지하의 악취가 풍기는 시궁창의 흐름들, 그것이 무엇인지 그대들은 아는가? 그것은 꽃피는 목장이요, 그것은 푸른 풀이요, 그것은 백리향과 사양초의 쉘비어요, 그것은 사냥감이요, 그것은 가축이요, 그것은 저녁 때 큰 황소들의 만족한 울음소리요, 그것은 향기로운 건초요, 그것은 황금빛 보리알이요, 그것은 그대들 식탁 위의 빵이요, 그것은 그대들 혈맥 속에 흐르는 따끈한 피요, 그것은 건강이요, 그것은 기쁨이요, 그것은 생명이다. 지상의 변형이요, 천상의 변모인 그 신비로운 천지창조는 그렇게 그것을 원한다. 그것을 커다란 도가니에 되돌려 주라. 그러면 그대들의 풍요함이 거기서 나오리라. 벌판의 영양 섭취는 인간들의 양식을 만든다. 당신들이 이러한 부를 잃는 것은 자유고 게다가 나를 가소롭게 여기는 것도 자유다. 그것이야말로 당신들의 무식의 극치일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는 이 한 나라만으로 매년 5억 프랑을 그 하천들의 하구로 대서양에 쏟아붓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 점을 유의하시라. 이 5억으로 예산 지출의 4분의 1을 충당하리라는 것을. 인간의 수완이란 참 대단해서 인간은 이 5억을 도랑에 없애버리기를 더 좋아한다. 그것은 국민의 자양인데 그것이 여기서는 한 방울 한 방울씩, 저기서는 대량으로 우리 하수도에서 강들로의 하찮은 구토에 의해, 그리고 우리 강들에서 대양으로의 거창한 구토에 의해서 휩쓸려 가버린다. 우리의 하수도들이 한번 딸꾹질 할 때마다 우리에게 1,000프랑의 비용을 치르게 한다. 거기에서 두 가지 결과가 생긴다. 메마른 땅과 역한 냄새를 풍기는 물, 굶주림이 밭고랑에서 나오고 질병이 강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이 시간에 템즈강이 런던에 해독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파리에 관한 것으로 말하면 최근 대부분의 하수구들을 하류 마지막 다리에 옮겨야만 했다. 밸브와 배수문으로 빨아들였다가 내뱉는 이중관 장치는 사람의 폐같이 단순하고 기본적인 배수 방법인데 영국의 여러 시읍면들에서는 이미 한창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설치하면 전원의 맑은 물을 우리 도시들도 끌어오고 도시들의 기름진 물을 우리 전원들로 되돌려 보내는 데 충분할 것이고 세상에도 간단한 이 용이한 교환은 밖에 내던진 5억의 돈을 우리나라에 붙잡아 둘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 현재의 방법은 선을 행하기를 바라면서 악을 행하고 있다.
의도는 좋으나 결과는 한심하다. 도시를 정화한다고 믿지만 국민을 허약하게 만든다. 하수도는 오해다. 빼앗는 것을 되돌려주는 이중 기능을 가진 배수가 도처에 단지 씻어내리기만 하고 메마르게 하는 하수도를 대체했을 때 그때는 이것이 새로운 사회 경제의 여건과 결합되어 토지의 수확은 10배가 될 것이고 빈곤 문제는 현저하게 완화될 것이다. 거기에 기식 생활의 폐지를 덧붙이면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공공의 부가 냇물로 흘러가고 손실이 일어난다. 손실은 적절한 말이다. 유럽은 그렇게 피폐로 무너지고 있다. 프랑스에 관해서는 아까 그 숫자를 말했다. 그런데 파리는 프랑스 전 인구의 25분의 1을 차지하고 파리시의 구한우는 모든 구한우들 중에서 가장 기름지기 때문에 프랑스가 매년 벌이는 5억 중 파리의 손실 부분을 2,500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보다 부족하다. 그 2,500만을 구제와 향락에 쓴다면 파리의 화려함은 2배가 될 것이다. 이 도시는 그것을 시궁창에 소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의 큰 낭비, 그 굉장한 축제, 그 보종관의 광기, 이 말은 그 보종관이라는 말은 파리의 개선문 근처에 지은 집인데요. 보종은 유명한 재정가이고 자선가였다. 보종이라는 사람의 집이네요. 그 보종관의 광기, 그 대향연, 두 손 가득 뿌리는 그 황금의 흐름, 그 호사, 그 사치, 그 화려함, 이것이 파리의 하수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쁜 정치 경제학의 무지 속에서 사람들은 만인의 복지를 물에 빠뜨려 물길을 척하는 대로 두고 있고 바닷속에 사라지게 두고 있다. 공공의 재산을 위해 생클로의 거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 사실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밑빠진 바구니 파리, 이 모범도시, 국민마다 모방하려고 애쓰는 잘 만들어진 수도들의 이 원형, 이 이상의 수도, 창의의 자극, 시도의 이 장만 조국, 지성들의 이 중심지, 이 장소, 한나라 같은 이 도시, 이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활동 장소, 이 바빌론과 코린토의 놀라운 복합도시는 내가 아까 지적한 관점에서 중국의 농부로 하여금 어깨를 으쓱하게 할 것이다. 파리를 모방하라. 그러면 당신들은 쇠망하리라. 그런데 특히 그 아득한 옛날의 어리석은 낭비에서 파리 자체가 모방한다. 이 놀라운 어리석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혀 젊음에서 오는 우매함이 아니다. 옛 사람들도 현대인처럼 행동했다. 로마의 하수도들은 하고 리비인은 말했다. 이 리비인은 독일의 화학자입니다. 리비인은 말했다. 로마 농민의 모든 복지를 받아들였다. 로마의 전운이 로마의 하수도에 의해 쇠망했을 때 로마는 이탈리아를 메마르게 했고 로마가 이탈리아를 그의 하수도에 넣어 놓았을 때 로마는 시칠리아를 하수도에 쏟아 넣었고 다음에 사르디니아를 다음에 아프리카를 쏟아 넣었다. 로마의 하수도는 세계를 삼켜버렸다. 그 하수도는 그렇게 도시와 세계를 삼켰다. 도시와 세계를 영원한 도시, 한없는 하수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로마는 모범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범을 파리는 따르고 있다. 지성의 도시들의 특유한 그 모든 어리석음과 함께 내가 아까 설명한 그러한 작업의 필요상 파리는 그 아래에 또 하나의 파리를 갖고 있다. 하나의 하수도들의 파리. 이 파리에는 거의 거리, 내거리, 광장, 막다른 골목, 도로들 그리고 통행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형체가 없는 흙탕물이다. 아무 것에도 심지어 위대한 국민에게마저도 아부해서는 안 되니까 말인데 모든 것이 있는 곳에서는 고귀함 옆에 천한 것도 있다. 그리고 파리 속에 빛의 도시 아테네가 있고 힘의 도시 티르가 있고 이 티르는 페니키아의 옛 항구 도시인데요. BC 12세기에 도시국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티르가 있고 용기의 수도 스파르타가 있고 기적의 도시 니니비가 있는가 하면 이 니니비는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또한 진창의 도시 루테시아도 있다. 루테시아는 세은강의 시태섬에 있었던 이 고을의 도시, 고을은 프랑스의 옛 이름이죠. 오늘날 파리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루테시아. 게다가 파리의 힘의 특징도 역시 거기에 있고 파리의 거창한 하수도는 대건축물들 중에서 마키아벨리와 베이컨, 미라보 같은 몇몇 인물들에 의해 인류 속에 실현된 그 이상한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 즉 천한 웅대함을. 파리의 지하는 만약에 사람의 눈이 그 표면을 투시할 수 있다면 하나의 거대한 녹석, 이 석산호의 일종입니다. 거대한 녹석 같은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고대의 대도시가 있는 서방 60리의 땅덩어리에는 한 마리의 해면 동물에게보다도 더 많은 수로와 통로들이 있다. 따로 하나의 지하실이 된 카타콤은 물론이고 뒤얽힌 가스관들의 거물은 물론이고 상수도의 급수지에 이르는 광대한 급수 배관 조직을 제외하고도 하수도들은 그것만으로도 센강 양쪽 밑에 놀라운 캄캄한 거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 미궁의 길을 인도하는 줄은 그 비탈이다. 거기에 축축한 안개 속에 파리의 출산물 같은 쥐가 나타난다. 2. 하수도의 옛 역사. 뚜껑을 벗겨놓은 파리를 상상해보라. 그러면 조감적으로 본 하수도들의 지하망이 강에 접목된 일종의 커다란 나무가지처럼 양쪽 강가에 나타날 것이다. 오른쪽 강가에서는 순환 하수도가 그 가지의 줄기가 되고 부차적인 하수관들은 장가지들이 되고 막다른 골목들은 장근육들이 될 것이다. 이 형상은 계략적이고 절반 정확할 뿐으로 이런 종류의 지하의 장가지들의 보통 각도는 직각이지만 직각은 식물에서는 매우 드물다. 사람들이 그 이상한 실측 도면과 더 비슷한 것을 상상해 보려면 혼잡하게 뒤얽힌 어떤 동방의 기이한 자모가 그리고 이 자모의 문자들이 어떤 때는 그들의 모들끼리 또 어떤 때는 그들의 끝들끼리 겉으로 보기에 뒤죽박죽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된 것처럼 서로 들러붙어 있는 그런 자모가 컴컴한 바탕 위에 평평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불길한 곳들과 하수도들은 중세와 후기 로마 제국에서 그리고 저 옛 동방에서 큰 역할을 했다. 흑사병이 거기에서 생겼고 전제 군주들이 거기에서 죽었다. 대중은 죽음의 신의 흉측한 요람인 그 부패의 밑바닥을 그의 종교적인 공포심으로 바라보았다. 베나레스의 기생충 굴은 바빌론의 사자굴 못지않게 현기증이 날 정도다. 라비의 책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테글라트 팔라자르는 아시리아의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라고 합니다. 니니베의 불길한 곳을 걸고 맹세했다. 레이데의 요하네는 네덜란드의 종교개혁가입니다. 레이데의 요하네가 가짜다를 나오게 한 것은 몬스테르의 하수도에서였고 그와 쌍둥이처럼 닮은 동방인인 코라산의 숨은 예언자 모카나가 가짜 태양을 나오게 한 것은 케크셰브의 시궁창 우물에서였다. 인간의 역사는 시궁창들의 역사에 나타나 있다. 죄인의 시체 공시장들은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파리의 하수도는 굉장히 낡은 것이었다. 그것은 묘지였고 그것은 피난처였다. 범죄, 지식인, 사회적 항의, 신앙의 자유, 사상, 절도 등 인간의 법률이 기소하거나 기소한 모든 것이 그 구멍 속에 숨었다. 14세기의 망치 폭도들, 이것은 1382년에 세리들을 군용 망치로 쳐 죽인 파리의 폭도들을 말합니다. 14세기의 망치 폭도들, 15세기의 외투 도독들, 16세기의 위건호들, 17세기의 모랭의 신비교 신도들, 18세기의 불고문 산적들이 100년 전에는 거기서 오밤중에 단도의 습격이 나왔고 위험에 빠진 소매치기가 거기에 숨어 들어갔다. 숲에는 동굴이 있었고 파리에는 하수도가 있었다. 고을으로 피카르리아라고 불리는 거지들은 쿠르데 미라클의 하수도를 분해로 받아들였고 저녁엔 빈정대는 사나운 모습으로 침실처럼 모비의 수문 밑으로 돌아갔다. 비드 구시의 막다른 골목이나 이것은 호주머니를 트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쿠프 고르즈의 거리를 목을 자르는 거리라는 뜻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쿠프 고르즈의 거리를 나날의 일터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슈맹벨의 작은 다리나 위르프와 양집하는 곳을 밤의 거처로 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거기서 수많은 추억거리들이 생겼다. 온갖 유령들이 그 쓸쓸한 긴 회랑지대들에 출몰하고 도처에 썩은 냄새와 도끼가 감돌고 여기저기 안에서 비용과 밖에서 라블레가 이야기하는 채광 환기창이 있다. 하수도는 옛날의 파리에서 모든 피로들과 모든 시도들의 집합소다. 정치 경제학은 거기에서 쓰레기를 보고 사회 철학은 거기에서 찌꺼기를 본다. 하수도, 그것은 도시의 양심이다.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고 거기서 얼굴을 맞댄다. 이 창백한 장소에는 암흑이 있지만 더 이상 비밀은 없다. 사물은 저마다 제 참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제 최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쓰레기 더미에는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그런 것이 있다. 솔직함이 거기에 숨어 있다. 바질의 탈이 거기에 있지만 이것은 바질은 보마레시의 희곡 세빌리아의 이발사에 나오는 위선자를 말합니다. 바질의 탈이 거기에 있지만 그 탈의 마분지가 그리고 끈들이
그리고 안과 바깥이 보이며 그 탈은 정직한 진흙으로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스파팽의 가짜 코, 이 스파팽은 몰리에르의 희곡 스카팽의 사기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스카팽의 가짜 코가 그 옆에 있다. 문명의 모든 더러움은 일단 쓸모가 없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귀착하는 그 진실의 구덩이에 떨어지고 거기에 삼켜지지만 그것들은 거기서 드러난다. 그 혼잡은 고백이다. 거기에는 더 이상 가장된 외관이 없고 아무런 회반죽 바르기도 있을 수 없으며 쓰레기는 제 덮개를 벗고 완전히 발가숭이가 되고 환상과 신기루는 무너지고 있는 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다 끝난 것의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다. 현실과 소멸, 거기에서는 병의 밑바닥은 음주백을 고백하고 바구니의 손잡이나 하인의 신분을 이야기한다. 거기에서는 문학적 의견을 가졌던 사과의 심이 다시 단순한 사과의 심이 되고 커다란 동전의 초상이 녹청으로 덮이고 카이프의 가래가, 카이프는 그리스도를 처형한 유대인 주교입니다. 카이프의 가래가 팔스타프는 영국의 외교관이고 셰익스피어는 헨리 4세에서 그를 방탕자로 그렸다고 되어 있네요. 카이프의 가래가 팔스타프가 토한 것과 만나고 도박장에서 나오는 루이 금화가 자살의 노끈 끝에 매달린 목과 부딪히고 새파란 태아가 지난번 카니발의 마지막 날 오페리에서 춤을 춘 금박의 옷에 쌓여서 굴러떨어지고 사람들을 심판한 법관의 모자가 매춘부의 치마였던 부패물 옆에서 뒹군다. 그것은 우호관계 이상이고 그것은 버닥이다. 화장하던 모든 것이 얼굴을 더럽힌다. 마지막 베일이 벗겨진다. 하수도는 파렴치한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말한다. 불길한 것의 그 솔직성이 마음에 들고 영혼의 피로를 풀어준다. 국시, 선서, 정치적 지혜, 인간의 정의, 직업의 성실성, 지위의 위험, 청렴한 법복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광경을 지상에서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보냈을 때 하수도에 들어가서 거기에 어울리는 진흙탕을 보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것은 동시에 교훈을 준다. 아까 막 말했지만 역사는 하수도를 통과한다. 생 바르텔미 같은 일들은 거기서 포석들 사이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여과된다. 공공의 대학살들, 정치적 종교적 대살육들은 문명의 이 지하시설을 통과하고 거기에 시체들을 밀어넣는다. 몽상가의 눈에는 모든 역사적인 학살자들이 거기에서 끔찍한 미광 속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수위 한 자락을 앞치마로 두르고 자기들의 한의를 침통하게 훔치고 있다. 루이 11세는 거기에 트리스탄과 함께 있고 프랑스와 1세는 거기에 디프라와 함께 있고 샤를 9세는 거기에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고 리슐리웨는 거기에 루이 13세와 함께 있고 루브아도 거기에 있고 르텔리에도 거기에 있고 에베르와 마야르도 거기에 있으면서 돌을 긁으면서 그들 행위의 흔적을 없애려고 애쓰고 있다. 그 둥근 덮개들 밑에서 그 유령들이 비질하는 소리가 들린다. 거기에서 사회적 재변들의 지독한 악취를 호흡한다. 구석구석에 불거스름한 번쩍거림이 보인다. 거기에 피 묻은 손들이 씻긴 무시무시한 물이 흐른다. 사회 관찰자는 그 어둠 속에 들어가야만 한다. 그 어둠은 거의 실험실의 일부가 된다. 철학은 사상의 현미경이다. 모든 것이 철학을 멀리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핑계를 대도 소용이 없다. 핑계를 댐으로써 자기의 어떤 면을 보여주나 수치스러운 면을. 철학은 성실한 눈으로 악을 뒤쫓고 악이 무 속으로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라지는 사물들의 소멸 속에서도 꺼져가는 사물들의 축소 속에서도 철학은 모든 것을 알아본다. 철학은 누더기를 가지고 다시 주홍빛을 만들고 걸레 조각을 가지고 다시 여자를 만들어낸다. 철학은 시궁창을 가지고 다시 도시를 만들고 진흙을 가지고 다시 풍습을 만들어낸다. 깨진 조각으로 철학은 항아리라고 또는 단지라고 결론을 내린다. 철학은 양피지 위의 손톱 자국에서 유된 가스의 유태인과 게토 유태인의 차이를 알아본다. 철학은 지금 남아있는 것 속에서 옛날 있었던 것을 다시 찾아낸다. 즉 선악, 가짜 진짜, 궁전의 핏자국, 동굴의 잉크 얼굴, 창가의 비계 촌농방울, 겪은 시련들, 방긴 유혹들, 토해낸 대주연들, 인물들이 자신을 낮춤으로써 만든 옷주름, 상스러운 마음 때문에 생긴 그 마음들 속의 매음의 자국, 로마의 짐꾼들의 저고리에 있는 메살리나의 팔꿈치질 자국 등. 3. 브렌조. 파리의 하수도는 중세에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16세기에 앙리 2세가 조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메르시에가 증명하고 있지만
100년쯤 전까지 하수도는 제멋대로 방치될 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 옛날의 파리는 논쟁과 우유부단 암중모색에 내맡겨져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꽤 멍청했다. 후에 1789년은 어떻게 정신이 도시들에 오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옛날에는 수도에 별로 두뇌가 없었다. 수도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제 일을 처리할 줄 몰랐고 폐단 못지않게 쓰레기도 제거할 줄 몰랐다. 모든 것이 장애였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하수도는 어떠한 과정도 따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도시 내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으로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했다. 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아래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언어들의 혼란 아래에 지하실들의 혼란이 있었다. 미궁이 바벨탑에 겹쳐 있었다. 이따금 파리의 하수도는 그 인정받지 못하던 나일강이 돌연 분노했듯이 범람하려 들었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수도의 범람은 종종 있었다. 때때로 문명의 이 위장이 소화불량이 되어 시궁창이 도시의 목구멍까지 역류하여 파리는 제 흙탕물의 뒷맛을 맛보았다. 하수도가 양심의 가책과 그렇게 닮은 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그런데 아주 나쁘게 받아들여졌다. 도시는 그의 흙탕물이 그렇게도 뻔뻔한데 분노하여 오물이 다시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오물을 더 잘 추방하라. 1802년의 범람은 80세의 파리 사람들이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 중 하나다. 진흙탕의 루이 14세 동상이 있는 빅토아르 광장에서 사방으로 퍼졌다. 그것은 샹젤리제의 두 하수구 구멍을 통해 생토노레 거리로 들어갔고 생플로랑텐 하수도를 통해 생플로랑텐 거리로 손느리 하수도를 통해 피에르 아 푸아송 거리로 슈맹베르의 하수도를 통해 포펜쿠르 거리로 라프 거리의 하수도를 통해 로케트 거리로 들어갔다. 그것은 샹젤리제 거리의 보도 경석을 35cm 높이까지 덮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센강의 수문에서 거슬러 올라와 마자린 거리와 에쇼데 거리, 마레 거리에 스며들어 거기서 109m 지점, 정확히 라신이 살았던 집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는데 이 진흙탕은 17세기의 왕보다도 시인을 더 존경했던 것이다. 진흙탕은 생피에르 거리에서 최대 깊이에 달했는데 거기에는 도랑의 타일 위로 석자까지 올라갔고 가장 광범하게 퍼진 곳은 생사변 거리였는데 거기에서는 길이가 238m에 달했다. 19세기 초에 파리의 하수도는 아직도 신비한 장소였다. 진창은 결코 평판이 좋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그 나쁜 평판은 공포에까지 이르렀다. 파리는 자기 아래에 무시무시한 지하실 하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15척 길이의 지네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베모트는 성서에서 요업이 말한 악마의 상징으로 여겨진 거대한 신비의 동물입니다. 베모트의 목욕탕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을 테베의 그 괴물 이야기 하듯이 사람들은 그 지하실 얘기를 하고 있었다. 하수도 청소부들의 커다란 장화는 어떤 알려진 지점 너머로는 결코 감히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지 않았다. 이때는 생트푸아가 크레키 후작과 그 위에서 우호관계를 맺고 있던 그 쓰레기 짐수레들이 하수도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던 시절과 아직 매우 가까웠다. 하수도의 준설은 소나기에 막혀놓고 있었는데 소나기는 쓸어내기보다는 더 막아놓고 있었다. 로마는 그의 시궁창에 아직도 어떤 시적인 것을 남겨두고 그것을 제모니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 제모니는 죄인의 시체 공시장입니다. 파리는 그의 시궁창을 모욕하여 드루피네, 구린내 나는 구멍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고학과 미신은 공포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구린내 나는 구멍은 전설에 못지않게 위생에도 불쾌감을 일으켰다. 무뚝뚝한 수도사, 이것은 수도사 옷을 입고 있는 작은 요정을 말합니다. 귀신을 말하는데 그를 만나는 사람들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무뚝뚝한 수도사가 무프타르 하수도의 구린내 나는 둥근 천장 아래 나타나 있었다. 마르무제의 시체들은 바리유리의 하수도에 던져졌었다. 파공은 1685년의 무서운 악성 열병을 마을의 하수도에 생긴 커다란 틈새 탓이라고 했는데 이 틈새는 1833년까지 생루이 거리의 유람마차 간판의 거의 정면에 크게 열려 있었다. 모르텔리 거리의 하수도 구멍은 거기서 나오는 흑사병으로 유명했다. 한 줄의 이처럼 보이는 뾰족뾰족한 쇠 격자가 붙어있는 이 구멍은 인간들에게 지옥의 열기를 내뿜는 용의 아가리처럼 그 불행한 거리에 있었다. 민중의 상상력은 파리의 음침한 개수대에 무언지 모를 무한한 끔찍스러운 혼합물로 흥미를 돋우고 있었다. 하수도는 밑바닥이 없었다. 하수도, 그것은 바라트럼이었다.
이 바라트름은 아테네에서 사형수를 집어넣었다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 문둥병에 걸린 것 같은 지역들을 탐사할 생각은 경찰에게조차 오지 않았다. 그 미지의 것을 시도하는 것, 그 어둠 속에 척연을 던지는 것, 그 10년 속으로 탐색하러 가는 것,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했었겠는가?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나왔다. 시궁창은 그의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있었다. 1805년 어느 날 드문 일이지만 황제가 파리에 나타났을 때 어떤 드크레스 또는 크레테라는 이름의 내무장관이, 그것은 드크레스는 제정하의 해군 장관 겸 식민 장관입니다. 황제의 아침 접견에 왔다. 카루젤 광장에서 대공화국과 대제국의 그 모든 특별한 병사들의 사벌을 끄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나폴레옹의 문에서는 용사들이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라인, 에스코, 아디즈, 그리고 나일 전선의 병사들, 주베르, 더제, 마르스, 오시우, 클레베르의 전우들, 플레레스의 기구병들, 마양스의 척탄병들, 제노아의 가구병들, 피라미드에서 보았었던 경기병들, 주이노의 폭탄으로 흙탕물을 뒤집어 썼었던 포병들, 주이데르제에 정박하고 있던 함대를 습격하여 점령했었던 흉갑병들, 어떤 사람들은 로디 교에서 보나파르트를 따라갔었고, 다른 사람들은 만토바의 참호에서 뮤라를 수행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라안보다 앞서서 몬테벨로의 협곡길을 라안보다 앞서갔다. 당시의 군대 전부가 한 분대 또는 한 소대로 대표되어 거기서 틸러리 궁전의 앞마당에서 휴식 중인 나폴레옹을 호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는 대육군이 과거에는 마rengo의 승리를 거두었고 앞으로는 아우스트리츠의 승리를 거두게 될 찬란한 시대였다. 내무장관은 나폴레옹에게 말했다. 폐하, 소신은 어제 폐하의 제국에서 가장 대담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황제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했나? 그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폐하. 무슨 일을? 파리의 하수도를 검사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실존하고 있었고 보린조라는 이름이었다. 4. 알려지지 않은 세세한 일들. 검사는 행해졌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작전이었다. 페스트와 질식에 대한 야간 전투였다. 그것은 동시에 탐험 여행이었다. 유식하고 당시 젊었던 노동자인 그 답사의 생존자 중 한 사람은 보린조가 경찰청장에게 제출한 그의 보고서 속에서 공문서의 문체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생략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실들을 아직 몇 해 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당시 소독 방법은 매우 초보적이었다. 보린조가 지하망의 처음 몇 관절을 넘자마자 20명 중 8명의 노동자가 더 멀리 가기를 거부했다. 작업은 복잡했다. 검사는 준서를 야기했다. 그러므로 준서를 해야 했고 동시에 청량을 해야 했다. 물의 유입구에 유의하고 철문과 수문들을 세워보고 지관들의 명세를 꾸미고 분기점들에서의 흐름을 지적하고 다양한 물탱크 각각의 구획을 알아보고 주요 하수도에 연결된 작은 하수도를 조사하고 각 통로의 홍해 머릿돌 아래의 높이를 재고 홍해 천장의 밑부분에서도 역 홍해와 같은 수준에서도 그 넓이를 재고 마지막으로 각 수구와 수평으로 즉 하수도의 역 홍해와 수평으로 즉 거리의 지면과 수편으로 평준화의 좌표를 정해야 했다. 사람들은 간신히 전진하고 있었다. 하강용 사다리가 진흙 속에 석자나 잠기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칸델라들은 가스 속에서 깜빡거렸다. 때때로 기절한 하수도 청소부를 실어갔다. 어떤 곳들은 절벽이었다. 땅바닥은 무너졌고 타일 바닥은 주저앉았고 하수도는 못쓰게 된 우물로 변했었다. 견고한 것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를 끌어내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 브루크루아의 충고에 의해, 브루크루아는 유명한 화학자입니다. 브루크루아의 충고에 의해 충분히 소독을 한 장소에는 군데군데 송진에 적신 산부스러기를 가득 채운 커다란 세장의 불을 피웠다. 벽은 여기저기 보기 흉한 균상물들로 뒤덮여 있었는데 마치 종기들 같았다. 숨도 쉴 수 없는 그 환경에서는 돌까지도 병들어 있는 것 같았다. 브린조는 그의 탐사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행진했다. 그랑 키롤레르의 두 수도관이 갈리는 곳에서 그는 돌출한 하나의 돌 위에서 1550이라는 연호를 판독했다. 이 돌은 필리베르 들로름이 앙리 2세의 분부를 받고 파리의 오물 처리장을 조사했을 때 발길을 멈추었던 한계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돌은 하수도에서 16세기의 표시였다. 브린조는 1600년과 1650년 사이에 국룡형으로 만들어진 풍소의 하수관과
비에유 뒤 팔릉거리의 하수관에서 17세기의 노동력을 다시 찾아냈고 1740년에 강 양쪽 기슭에 제방을 쌓고 궁룡형으로 만들어진 하수도 본관의 서쪽 구역에서 18세기의 노동력을 다시 찾아냈다. 이 두 개의 궁룡형 하수관들, 특히 덜 오래된 것, 즉 1740년대 것은 순환 하수도의 벽돌공사보다 더 많이 금이 가고 더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 벽돌공사는 14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때는 매닐몽탕의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 파리의 큰 하수도의 자리에 올라간 시대였는데 이는 한 농부가 국왕의 시종장이 되는 것과 유사한 성진이었다. 그로장이 르벨로 변모한 격이었다. 이 말은 그로장은 시골뜨기라는 뜻이고 르벨은 프랑스 장교 니콜라 르벨을 가르치는지 확실치는 않다는데 그럴 거라고 짐작을 하네요. 여기저기에 특히 재판소 밑에 바로 하수도 속에 만들어진 옛 지하 감방들의 흔적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끔찍한 지하 감옥, 죄인의 목을 말뚝에 비끄러매는 쇠고리 하나가 그 감방들 중 하나에 매달려 있었다. 그 감방들에는 모두 벽을 둘러쳐 버렸다. 몇 개의 밝은 물들은 기이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오랑우탄의 해골은 1800년에 식물원에서 사라진 것인데 이 행방불명은 18세기 말에 베르나르덴 거리에 악마가 나타났다는 그 유명한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과도 10중8구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그 불쌍한 악마는 마침내 하수도에 빠져 죽어버리셨다. 아르슈 마리옹에 이르는 긴 홍해 통로 아래에는 완전히 보존된 능마주의 채롱 하나가 있어 전문가들의 감탄을 샀다. 하수도 청소부들이 용감하게 다루기에 이르렀었던 진흙에는 도처에 금은 폐물, 보석, 화폐 같은 귀중품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거인이 그 시궁창을 여과했다면 그는 그 여과기 속에 수세기의 부를 가졌을 것이다. 탕플 거리와 생타부와 거리의 두 지관들의 분기점에서 사람들은 신기한 유근의 동메달을 하나 주었는데 한쪽에는 추기경의 모자를 쓴 돼지 한 마리가 있고 또 한쪽에는 교황의 삼중관을 쓴 늑대 한 마리가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경우는 대하수도 입구에서였다. 이 입구는 옛날에는 쇠 격자문으로 닫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돌적이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 돌적이 하나에는 보기 흉한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이 걸려 있었는데 아마 떠내려가다가 거기에 걸려 어둠 속에서 펄럭이다가 끝내 찢어지고 만 것 같았다. 불인조는 칸델라를 가까이 대고 그 누더기를 조사했다. 그것은 매우 가는 바티스트 삼배였고 다른 쪽보다 덜 찢어진 쪽 구석에 문장이든 관 하나를 식별했는데 그 위에 7글자가 수놓여 있었다. 후작의 관이라는 뜻이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이 마라의 수의 중 한 조각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마라는 청년 시절에 애인들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수의사 자격으로 아르투아 백작댁의 사람으로 있을 때였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귀부인과의 그러한 연애들에서 그에게 이 침대 시트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유실품 아니면 기념품이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집에 있는 천중에서 좀 고급스러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수의로 썼었다. 늙은 여자들은 그 비극적인 민중의 벗을 성적 쾌락이 들어있었던 그 베네옷에 싸서 무덤으로 보냈었던 것이었다. 불인조는 개의치 않았다. 사람들은 그 누더기를 있던 곳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걸 치워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경멸이었을까 아니면 존경이었을까? 마라는 그 두 가지를 다 받을 만했다. 그리고 또 숙명이 거기에 충분히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손대기를 주저했다. 게다가 묘지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이 선택하는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요컨대 그 유물은 얄궂었다. 한 후작 부인이 거기에서 잠을 잤었다. 마라가 거기에서 썩었었다. 그녀는 팡테온을 지나 결국 하수도의 쥐들에 돌아갔었다. 그 규방의 능마는 와토는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와토가 옛날 그 주름까지도 모두 즐겨 그렸을 것인데 그것은 마침내 단테가 응시할 만한 것이 되었었다. 파리의 지하 오물 처리장을 전부 조사하는데 1805년부터 1812년까지 7년이 걸렸다. 천천히 걸어가면서도 불인조는 상당한 일들을 계획하고 지휘하고 끝마쳤다. 1808년에 그는 풍소 하수도의 역홍해를 갖추었고 그리고 사방에 새로운 선들을 만들어내고 하수도를 1809년에는 생드리 그림 밑에서 이노상의 분수까지 1810년에는 프루아망토 그림 밑과 살페트리에르 밑으로 1811년에는 뇌브데 프티페르 그림 밑과 러마의 그림 밑, 에샤르프 그림 밑, 루아얄 광장 밑으로 1812년에는 라페 그림 밑과
앙탱 차도 밑으로 뻗어가게 했다. 동시에 그는 모든 하수도망을 소독하고 정화했다. 두 번째 해부터 브린조는 자기의 사위 나르고를 자기에게 합류시켰다. 이렇게 19세기 초에 구사회는 그의 이중의 밑바닥을 청소하고 그의 하수도를 화장했다. 어쨌든 그만큼 깨끗해진 것이다. 꾸불꾸불하고 터지고 포석이 제거되고 금이 가고 웅덩이들로 끊기고 이상한 굴곡부들로 흔들리고 무턱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구린내가 나고 야생적이고 거칠고 어둠에 잠겨있고 타일에 상처 자국이 있고 벽에 흉터들이 있고 끔찍스럽고 이런 것들이 파리의 옛날 하수도였다. 사방으로 갈라진 하수도관, 구덩이들의 교차, 지관, 오리발 모양, 대호석 같은 방사형 배수관, 맹장, 막다른 골목, 초석으로 덮인 형의 천장, 더러운 웅덩이, 벽 위의 수포진과 같은 유출물,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암흑들. 그것은 바빌론의 소화기관, 동굴, 구덩이, 그리들로 관통된 깊은 구렁, 전에는 화려함이었던 쓰레기 속에 과거라는 그 거대한 맹목의 두더지가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 거창한 두더지 구멍, 이 낡은 배출구인 지하 동굴의 무수음에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것이 거듭 말하거니와 이것이 옛날의 하수도였다. 5. 현재의 진보. 오늘날 하수도는 깨끗하고 싸늘하고 꼿꼿하고 정연하다. 그것은 영국에서 respectable, 존경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의 이상을 거의 실현하고 있다. 그것은 적절하고 회색 빛을 띠고 있고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고 잔뜩 멋을 부리고 있다고도 거의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참이운 의운이 된 납품업자 같다. 사람 눈에 거의 똑똑히 보인다. 진창은 거기서 제대로 움직인다. 첫눈에 사람들은 그것을 옛날 그렇게도 흔해 빠졌던 지하복도의 하나라고 쉽사리 생각했을 것인데 그러한 지하복도들은 국민이 그들의 왕을 사랑하던 그 옛적의 좋은 시절에는 군주와 왕족들이 도망치는 데 대단히 유용했다. 현재의 하수도는 아름다운 하수도다. 순수한 양식이 거기에 존재한다. 시에서 추방되어 건축 속으로 피신한 것 같은 직선적인 알렉산드리아파의 고전미가 그 어두컴컴하고 희꾸무레한 기다란 궁룡의 모든 돌들에 섞여 있는 것 같다. 배수구마다 아케이드다. 리볼리 그리는 시궁창 속에서까지도 팔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기하학적인 선이 어디엔가 제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대도시의 배설호 속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가장 짧은 길이어야 한다. 하수도는 오늘날 어떤 공적인 모습을 띄었다. 경찰은 때때로 하수도에 관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자체도 하수도에 더 이상 결례를 하지 않는다. 행정용어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말은 고상해지고 품위가 있다. 창자라고 부르던 것을 복도라고 부르고 구멍이라고 부르던 것을 맨홀이라고 부른다. 비용은 이제 자기의 옛 비상용 숙소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그물처럼 얽힌 지하실들에는 여전히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우글거리는 아득한 예로부터의 설치류 주민이 있다. 때때로 늙은 콧수염을 가진 쥐 한 마리가 하수도 창문에 위태롭게 머리를 내놓고 파리지행들을 살핀다. 하지만 이 해충 자체는 제 지하 궁전에 만족하여 순해진다. 시궁창에는 더 이상 원시적인 사나움은 아무것도 없다. 빗물은 예전엔 하수도를 더럽혔지만 현재는 하수도를 씻어준다.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믿지는 마라. 도끼가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다. 그것은 완전하다기보다 오히려 위선적이다. 경찰청과 위생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다. 모든 청결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는 참외 후의 타르티프처럼 수상쩍은 희미한 냄새를 발산한다. 이 점은 인정하자. 결국 청소는 하수도가 문명에 표하는 존경이므로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타르티프의 양심은 아우게이아스는 앨리스의 왕입니다. 그의 외양간에는 3,000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30년간 청소하지 않은 것을 헤라클레스가 말끔히 청소했다. 이런 기록이 있네요.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에 대한 진보이므로 파리의 하수도가 개선된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진보 이상이다. 그것은 변모다. 옛날의 하수도와 현재의 하수도 사이에는 하나의 혁명이 있다. 누가 이 혁명을 행했는가? 모두가 잊고 있으나 내가 그 이름을 말한 사람, 브린조다. 6. 미래의 진보. 파리 하수도의 굴착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 지난 10세기 동안의 파리시를 완성시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파리의 하수도도 완성시키지 못했다.
사실 하수도는 파리 성장의 모든 여파를 받는다. 그것은 땅속에서 수천의 촉각을 가지고 있는 어두운 산호층 같은 것이어서 지상에서 도시가 커가는 것과 동시에 지하에서 커간다. 도시가 거리를 하나 뚫을 때마다 하수도는 팔을 하나 뻗친다. 옛날의 군주국은 23,300m의 하수도밖에 건설하지 않았었다. 그것이야말로 1806년 1월 1일 파리의 현상이었다. 이 시기에 관해서는 곧 다시 말하겠지만 그때부터 공사가 유익하고 강력하게 재개되고 계속되었다. 나폴레옹은 이 숫자들은 신기하지만 4,804m, 루이 18세는 5,709m, 샤를 10세는 10,836m, 루이 필립은 89,020m, 1848년의 공화정부는 23,381m, 현 정부는 75,500m를 건설, 모두에서 현재 226,610m, 즉 600리의 하수도가 건설되었다. 파리의 거대한 내장, 눈에 띄지 않는 분선이 줄곧 공사 중이다. 알려지지 않은 거창한 건설. 보다시피 파리 지하의 미궁은 오늘날 19세기 초에 있었던 것의 10배도 더 된다. 이 시궁창을 오늘날처럼 비교적 완벽할 만큼 끌어오는 데 필요했던 모든 인내와 노력은 상상하기 어렵다. 옛 왕정시대의 파리 시장과 18세기 말 10년간의 혁명정부 시청은 겨우 1806년 이전에 존재하던 50리의 하수도를 뚫을 수 있었다. 모든 종류의 장애들이 이 작업을 방해했는데 어떤 것들은 토질에 특유한 것이었고 또 어떤 것들은 파리 노동 대중의 편견에 고유한 것이었다. 파리는 곡괭이와 경이, 차감기, 인간 관리에 유난히 맞지 않는 지층 위에 건설되어 있다. 파리라는 이름의 그 놀라운 역사적 형성이 겹쳐지고 있는 그 지질학적인 형성보다도 파고 뚫고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충적토층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사가 시작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감행되자마자 지하의 저항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것은 묽은 점토고 흐르는 샘, 단단한 바위, 특수과학에서 겨자라고 불리는 무르고 깊은 진흙이다. 매우 얇은 진흙줄기와 아담 이전의 바다에 있었던 현대의 굴껍질들이 박힌 편암질층이 섞여있는 석회암층 속에 곡괭이는 힘들게 들어간다. 때로는 물줄기가 갑자기 나타나 시작되는 홍해 천장을 무너뜨리고 일꾼들을 물에 빠뜨린다. 또는 드러나는 이회암이 분출하여 폭포수처럼 사정없이 달려들어 가장 굵은 받침 대들보를 유리처럼 부셔버린다. 아주 최근에 비에트에서 배의 운행을 중단하지도 않고 운하에 물을 뿜어내지도 않고서 생마르탱 운하 밑에 하수도 주관을 통과시켜야 했을 때 운하의 밑바닥에 균열이 생겨서 땅 밑의 공사장에서 갑자기 물이 흘러나와 흡수 펌프를 아무리 사용해도 소용이 없었다. 잠수부 하나를 시켜 큰 못의 어귀에 있는 균열을 찾아내야 했는데 그것을 전혀 용이하게 막지는 못했다. 다른 데서는 세인강 근처에서 그리고 강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예를 들어 벨빌과 그랑드 뒤, 리니에르 통로에서는 발이 빠져들어가고 사람이 눈에 띄게 사라질 수 있는 밑바닥 없는 모래판을 만난다. 거기에 더하여 가스에 의한 질식, 흙의 추락에 의한 매몰, 돌발적인 붕괴가 있다. 거기에 더하여 장티푸스가 있어서 일꾼들이 그것에 서서히 감염된다. 현대에는 10m 깊이의 구덩이 속에서 수행된 일거리인 우르크의 하수도 간선을 받기 위한 특과 함께 클리슈의 복도를 판 후에 붕괴 속에서 흔히 썩은 냄새가 나는 발굴 작업과 기둥 받치기의 도움으로 로피탈 가로수길에서 세행강까지 비에블의 궁룡을 만든 후에 파리를 몽마르트의 급류에서 구하기 위해 그리고 마르티르 성문 옆에 꿰어 있는 9헥타르의 그 강물의 늪에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 그리고 또 마라그니와 4개월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11m의 깊이에서 블랑수 성문에서 오베르빌리에의 도로에 이르는 한 줄기의 하수도를 건설한 후에 이런 일은 아직 본 일이 없었는데 구덩이도 없이 지하 6m에서 바르디 베크 거리의 하수도를 지하에서 완성한 후에 감독 모노는 죽었다. 트라베르시에르 생 탕투안 거리에서 루르신 거리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모든 지점들에 3,000m의 하수도의 궁룡을 만든 후에 아르발레트의 지관에 의해 상시의 무프타르 내거리를 빗물의 범람에서 면해준 후에 유동적인 모래 속 돌포대와 콘크리트 위에 생조르주의 하수도를 건설한 후에 노틀담 더 나자레 지관의 역 홍해를 낮추는 무시무시한 공사를 지휘한 후에 기사 딜로도 죽었다.
그렇지만 싸움터의 학살보다 더 유익한 그 용감한 행위들을 위해서는 보고서가 없다. 파리의 하수도들은 1832년에는 오늘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불인주가 추진했었지만 그 후 있었던 광대한 재건을 결정케 하기 위해서는 코렐라가 필요했다. 말하기에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를 들어 1821년에 통칭 대운하라는 순환 하수도의 일부가 베니스에서처럼 구르드 거리에서 아직도 공공연하게 썩고 있었다. 파리시가 그것 덮개에 필요한 26만 80프랑 6상팀의 돈을 확보한 것은 겨우 1823년이다. 콩바와 귀네트, 생망대의 새 흡수 우물은 그들의 배수구와 장치, 유수조, 정수기관들과 함께 1836년에야 시작된다. 파리의 장내 쓰레기 처리장은 새롭게 다시 만들어졌고 앞서 말한 것처럼 4반세기 이래 10배 이상이 되었다. 30년 전 1832년 6월 5일과 6일의 반란이 있었던 시기에 그것은 아직 여러 곳에서 거의 옛날의 하수도였다. 매우 많은 거리들이 오늘날에는 블록거리인데 그때는 터진 차도들이었다. 그러나 내거리의 사면들의 끝이 닿는 경사진 지점에는 크고 네모진 굵은 살의 쇠 격자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그 쇠가 군중의 발에 닿게 반짝이고 있어 수레들에게는 위험하고 미끄러지기 쉬웠고 말을 넘어뜨리기도 했다. 토목의 공룡은 그 경사진 지점들과 그 쇠 격자들의 카시스라는 거미줄이라는 뜻입니다. 카시스라는 표현이 풍부한 이름을 주었다. 1832년에 수많은 거리에서는 에투알 거리, 생루의 거리, 르탕플 거리, 비에유 디 탕플 거리, 노틀담 드 나자레 거리, 폴리 메리쿠 거리, 폴레르 강둑, 퍼티 미스크 거리, 노르망디 거리, 퐁토피슈 거리, 마레 거리, 생마르텐 교회, 노틀담 데 빅토아르 거리, 몽마르트 교회, 그랑제 바틀리에르 거리, 샹젤리제, 자고프 거리, 투르농 거리 등에서는 늙은 고딕식 시궁창이 아직도 파렴치하게 그의 아가리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굉장히 뻔뻔스러운 모습을 한 때로는 표석들로 둘러싸인 비막이 덮개 도로의 거대한 열공들이었다. 1806년 파리의 하수도는 아직 1663년 5월에 확인된 숫자와 거의 같은 수에 머물러 있었는데 5328 투하저, 약 1384m라고 하네요. 5328 투하저였다. 불엔조 후에 1832년 1월 1일 현재 그것은 43,000m였다. 1806년에서 1831년까지 매년 평균 750m씩 구축되었고 그때부터 매년 8천 내지 1만 미터의 하수도가 콘크리트를 이겨넣은 위에다 수경 석회의 회백칠을 해서 건설되었다. 미터당 200프랑이라 치고 현재의 파리의 하수도 600리는 4,800만 프랑에 상당한다. 내가 처음에 지적한 경제적인 진보 이외에 공중위생의 중대한 문제가 파리의 하수도라는 그 막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파리는 두 널따란 층, 물의 층과 공기의 층 사이에 있다. 물의 층은 지하에 꽤 큰 깊이에 숨겨져 있지만 이미 두 번의 굴착으로 탐색되었는데 석회와 쥐라기 층의 석회암 사이에 위치한 사암층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이 사암층은 반경 250리의 음판으로 표시될 수 있다. 수많은 냇물과 개천물이 거기에 스며 나오고 있다. 그르넬의 우물물 한 컵을 마신다면 거기에는 세엔강, 마른강, 용강, 우아즈강, 에엔강, 세르강, 비엔강 그리고 루아르강의 물이 들어있다. 이 물의 층은 건강에 좋은데 그것은 먼저 하늘에서 오고 다음에 땅에서 온다. 공기의 층은 건강에 해로운데 그것은 하수도에서 온다. 시궁창의 모든 장기가 도시의 호흡에 섞여 있다. 그래서 그 나쁜 냄새가 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인데 대비 위에서 땅 공기가 파리 위에서 땅 공기보다 더 맑다. 일정한 때가 지나면 진보의 도움으로 기계장치들이 완성되고 광명이 이루어져 사람들은 공기층을 정화하는 데 물의 층을 사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수도를 씻는 데 물의 층을 이용할 것이다. 하수도 씻기라는 말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진흙탕을 토지에 반환하는 것임을 사람들은 안다. 퇴비를 땅에 돌려주고 비료를 밭에 돌려주는 것. 이런 간단한 일로 인해 모든 사회 공동체에게는 빈곤의 감소와 건강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파리의 질병들의 방사는 루브르를 이 전염성 수레바퀴의 바퀴통으로 간주할 때 루브르의 사방 500리에 미친다. 10세기 이래 시궁창이 파리의 질병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수도는 도시가 혈액 속에 가지고 있는 결점이다.
민중의 직감은 그것을 결코 잘못 생각하지 않았다. 하수도 청소부의 직업은 공포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오랫동안 사형 집행인에게 내맡겨졌던 각덕이 전문 백정의 직업과 거의 같을 만큼 옛날에는 위험했고 또 그와 거의 같을 만큼 민중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벽돌공으로 하여금 그 악취를 풍기는 구덩이 속에 사라지도록 결심케 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금을 치러야 했다. 우물 파는 인부의 사닥다리는 그 속에 잠기기를 주저했다. 사람들은 하수도에 내려가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속담처럼 말했다. 내가 말했듯이 온갖 끔찍한 전설들이 이 거대한 하수도를 두려움으로 뒤덮고 있었다. 인간의 혁명과 지구의 혁명이 흔적이 있는 몹시 무서워하는 더러운 곳,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때의 조갑에서부터 마라의 누더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변동들의 유적들을 발견하는 곳.